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 온 손석우입니다. 뉴욕 증시는 본격 실적 시즌을 맞이합니다. 호실적이 꼭 주가 강세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차익 실현 기회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실적 가이던스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대폭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미국장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프리마켓 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프리마켓 시그널 마켓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 마감하였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 견조한 실적과 윌러 연준 이사의 금리 인하 언급, 여기에 더해서 견조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만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높아진 가운데 개별 종목 중심으로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대한 관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은 좀 출렁거렸고요. 다만 그 영향은 좀 제한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좀 EU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어떤 발언 자체를 크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시장은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선물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지표는 바로 매크로 지표로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토퍼 윌러 지금 연준 의사 같은 경우는 7월에 그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거듭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룰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2주 뒤에 있을 FOMC의 정책 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에 상당히 좀 합리적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밝혔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7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연준 인사 같은 경우는 윌러뿐만 아니라 미셸 보먼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7월 인하 같은 경우는 연준 내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 하지만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선물 시장도 호응하는 분위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 같은 경우도 지금 장 마감 무렵에 97%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전날 마감 무렵 한 90%에서 약 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마켓캡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S&P 500 기업 가운데서 약 한 12% 정도가 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가운데 83% 정도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좀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JP 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양호한 실적을 좀 발표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마켓맵 같은 경우는 좀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의 상승 혹은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혼조세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좀 살짝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 하락 마감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테슬라는 3.21% 상승했지만 루시드는 2.56% 하락하는 혼조세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전일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어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마이너스 5% 이상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관세와 관련된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EU에 대해서 최소한 15에서 20% 정도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과의 지금 최근 협상에서 대부분 품목에서 한 10% 정도 기본 관세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좀 있었지만, 최근에 갑자기 다시 한번 높은 수준의 관세를 요구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U와의 어떤 무역 협상이 지속을 하면서도 요구 조건을 좀 강화를 하면서 빠르게 협상을 좀 끌어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화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관해서 지금 EU 측은 상당히 협상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8월 1일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더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복 관세와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에 관련돼서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브릭스가 귀축통화로서 달러의 어떤 지배력을 넘보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좀 경계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가별 관세에 품목별 관세로 좀 이어지는 이중 타격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내 산업을 좀 강화하고 글로벌 무역 관계의 좀 재편을 위한 관세 부과에 대한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8월 1일 이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상호 관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구리 관세를 좀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목재, 칩, 중요 광물, 의약품 같은 특정 산업별 관세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니어스법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좀 뜨겁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니어스법 통과가 좀 됐습니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자산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러한 좀 전환점이 시작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암호화폐 세 법 중에서 지금 나머지 두 개의 법안이죠.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금지 법안 같은 경우는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법안 통과위에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지금 서클이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비트코인 가격도 살짝 좀 하락전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반면에 크립토 거래에 노출이 좀 강한 코인베이스라든지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하면서 지금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에 프리마켓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이제 은행주들,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실적 시즌의 개막을 알렸죠. 주가는 보면 희비는 좀 엇갈렸습니다. 실적이 좋았지만 거기에 주가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실적은 아주 좋았는데 실적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다양하긴 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 초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지난주까지 기준으로 보면 S&P에서 한 12% 정도 실적 발표를 했고,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한 80% 이상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그러면 이전에 평균 수치 한 60% 중반대보다는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제 증시는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좀 주목을 하는 모습. 특히 이제 관세 영향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발현되었을 때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여기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에 좀 주목을 하면서 넷플릭스나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지만 5%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 가이던스였고, 이런 현상은 아마 이제 2분기 때도 실적 발표 때 그 관세 영향 때문에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는 기업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아마 이제 그 연장선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 발표는 양호하지만 결국은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3분기에 아무래도 기업들은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개장 전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 아마도 거래가 활발한 쪽은 실적 발표 전후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가이던스가 불충분하게 좀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량이 좀 활발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과 관세 영향 두 가지 다 증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창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세가 본격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3분기에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까? 따지고 보면 그러면 관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 하나만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실적이었는데도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단 말이죠. 왜 그랬던 거죠? 일단 좀 기대치가 높지 않았을까? 계속 좋았잖아요. 네. 넷플릭스는 사실 계속 고공행진이었고 주가도 계속 탄력적이었는데. 네. 일단 계속 좋았던 부분,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았던 부분이 1번이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좀 글로벌 매출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들, 네. 이제 원달러 어떤 환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달러에 대한 어떤 착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글로벌의 어떤 매출을 좀 살짝 제거해보고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을 보게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많이 못 나왔다. 결국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매출은 좋았습니다만 북미 본토에 대한 어떤 매출 자체는 기대치를 못 미쳤다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이 주가 자체에서 좀 급락이 나왔다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지금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보면 5%에 대한 어떤 조정이 급락이라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선 숨고르기 어떤 그런 제가 볼 때는 주가 지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상황에서 기대치가 높아진 것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이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광고 기술에 대한 부분들 여기 또 AI를 통해서 컨텐츠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또 그런 장밋빛 전망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지금 언급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좀 높아진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가 실적과 좀 만나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좀 정당화되는 어떤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께 조금씩은 좀 담아가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에 더해서 또 이지한 대표님은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차익 매물에 집중해 봐야 된다. 지난주 옵션 만기 이후 차익 매도세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전략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주 이제 옵션 만기가 지나갔고 지난주 옵션 만기의 특징은 과거보다는 포컬 레이트에서 콜 비중이 낮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술주를 두고 선물 옵션 파생 쪽에서 풋옵션 베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 이번 분기만큼은 좀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기술주들을 옵션 만기 때까지는 큰 모멘텀이 없으면 좀 밀어붙이는 움직임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기가 끝나고 나면 밀어붙였던 물량들, 특히 프로그램 물량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기술주에 대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어느 종목에 나온지를 보면 옵션 만기 이후에 종목별 흐름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기술주에 대한 차익 매물 정도를 파악하는 게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 대장주 역할을 했던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 차익 매물이 나온지 여부.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엔비디아가 지난번에는 호재가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매물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를 비롯해서 일부 조정을 받았고 지금 보시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후에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과 차익 매물이 마무리돼서 조정이 끝나는 종목 아마 이게 교차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아마 8월달 휴가철을 앞둔 직전에 아마도 주도주의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지난주에 한 번씩 다 최고치를 찍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번 주는 상당히 경계 모드로 돌아서야 된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 충분히 나올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지한 대표님. 일단 이제 차익 매물이 지난주까지는 아마 이제 엔비디아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기술주가 이번 주부터 좀 많이 나올 걸 예상을 했는데 엔비디아 호재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지금 그 롤오버하는 물량을 보면은 콜 쪽 비중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AI 모멘텀을 받는 전력기와 반도체는 차익 매물이 좀 덜 나올 수 있고 네. 그 외에 나머지 기술주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나머지 뭐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된 쪽은 차익 매물이 이번 주에 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 따라서 조정의 강도가 나올 건데 아마도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본다면 AI 모멘텀을 받는 쪽과 받지 않는 쪽의 주가가 이제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기술주 전체가 많이 같이 타고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은 AI 모멘텀을 받는 쪽 핵심 종목과 그렇지 않은 쪽에서 주가가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번 주 다음 주 가장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다만 호재가 크게 나온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관련 생태계에 있는 관련주들은 조금 차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금리 전망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이건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죠.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없다는 게 대세긴 한데 보이스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긴 쓰인단 말이죠.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7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맞겠죠. 없다라는 건 우리가 알긴 아는데 왜 자꾸 스피커를 내냐 이거죠.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어떤 본인의 욕심이 아닐까. 자기의 어떤 PR? 네, 지위를 좀 드러내고 싶은 네. 파워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같이 섞여 있나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 의견입니다. 7월에 어떤 금리 인하 자체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래 윌러 이사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제가 볼 때는 발언으로서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뭐 선물 시장도 분명히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국채 금리가 좀 움직이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7월보다는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윌러의 어떤 이사의 발언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의도가 좀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7월 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이재한 대표님도 보시죠. 일단 7월 달은 힘들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주장한 쪽이 아무래도 이제 소수고, 네. 기존에 이제 원로 이사나 범원 부의장 정도가 조기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연은 총재도 이제 여기에 조금 합류를 했죠. 그래도 절대 다수의 FOMC 위원들 사이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마이너 의견이기 때문에 7월 달 당장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9월 달 금리 인하는 조금씩 더 힘을 좀 얻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수 의견에서 올 그 연말까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9월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조금 유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윤 인사님 말씀하셨지만 연준 총재가 연준 그 의장이 11월 달에 아마 이제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치열하게 연준 의장에 대한 로비도 나올 것이고 최근에는 원래 이사부터 시작을 했다가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경쟁을 인위적으로 붙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줄 세우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거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기 연준 의장을 두고 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줄 세우기 일종의 홍보 전략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실 나스닥에 속해 있는 이런 기술주들은 더 좋은 기운을 받기 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요즘에는 금리 인하가 꼭 호재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윤여미 이사님.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지금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의 어떤 좀 상당히 좀 이 심겨루기 가운데서 좀 가장 큰 어떤 컨셉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이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연결이 됐을 때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경제 성장이 좋은 상황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나빠짐으로써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몰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좀 해결이 된 이후에 좀 제가 볼 때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조금 이런 키워드가 맞춰지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좀 연준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이 관세와 관련된 효과가 지금 본격적으로 드러나진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2분기 실적 시즌도 사실 상당히 호실적이 좀 발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시기적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경제가 좋은 부분이니까 나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퀘스천 마크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좀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굳이 좀 지금 상황에서 좋냐라는 어떤 그런 의문도 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미 하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3개가 통과가 됐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죠. 처음에 부결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의원들을 막 설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결국 3개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중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는 상하원 다 통과를 해서 대통령 서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미국에 공식적으로 열렸단 말이죠. 자, 이걸 증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그 미칠 수 있는 금융시장 파급 효과는 지금도 적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고두고 향후에 파장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미국의 재정적인 부분이나 혹은 미국 국채나 달러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 그 발판 역할을 좀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어느 정도의 담보와 어느 정도의 발행권을 두고 계속해서 알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뭐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발행을 할 수 있는 의무나 혹은 공시에 관련된 의무, 혹은 담보와 관련된 의무, 모든 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어쨌든 정부는 이제 통제를 받아야 되고, 담보를 잡기 위해서 국채나 달러의 수요가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마음이 좀 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부분을 보면 관세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면 그게 경제 지표로 반영되기 전에 금리도 내려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 관세 효과가 발현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끌어안으려는 정책을 이제 밀어붙이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소위 말해서 담보 자산으로 삼고 있는 게 미 국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 달러에 대한 패권도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전략들을 담아냈단 말이죠. 일단 우리 당면한 상황부터 보죠.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금리 떨어지고. 네. 요걸 우리가 지금 일단은 그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 미국 국채 수요와 관련돼서 사실 여러 가지 좀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최근에 좀 국채 수요가 좀 많이, 미국의 국채 수요를 많이 좀 이제 사지 않는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어떤 좀 사지 않았던 이 수요에 대해서 어디 쪽에서 아무튼 수요를 어떤 좀 흡수할까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좀 흡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특히 이제 서클이라고 하죠. 지금 시장 점유율 2위인 서클 같은 경우가 이미 자산의 8에서 90% 이상을 미국에 지금 단기 국채로 좀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지금 이 미국의 단기 어떤 채권에 대한 수요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4조 달러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땐 지금 수요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국채 관련된 부분들, 지금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한 4%대 지금 초반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단기적으로 효자 역할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이제 지니어스 액트 법안 논의되고 이제 미국 안에서도 일종의 주요 화두로 부상하면서 주가가 많이 타올랐지 않습니까? 서클을 비롯해서 뭐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같은 이런 거래소들도 다 묶였었죠. 이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 새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재한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이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들은 어쨌든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으로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주가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아마 교차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반응이 금융자산이 그렇게 바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도 오늘 보니까 10년물 국채 가격도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급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제 점진적으로 어쨌든 10년물 국채 가격이 좀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반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이제 서클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일부 이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단기와 장기가 좀 교차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된 정도를 보면 너무 앞서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결제 수단이나 결제 편의성 혹은 은행 간 거래에서의 어떤 결제 대체, 그러니까 이런 수요 위주로 자리를 잡을 건데, 지금은 민간에서 사용과 카드에 대한 대체부터 모든 결제 수단에 대한 대체까지 모멘텀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니어스 액트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봤다면 나머지 두 개 법안도 간단하게 짚어보죠. 클라리티법과 반 CBDC법이 있습니다. 일단 반 CBDC 말도 안 나오는 반 CBDC법.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인데 이걸 이제 연준에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걸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임팩트, 시사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세 가지 법안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저는 선언적인 법안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통화의 어떤 뭐 유통권뿐만 아니라 좀 제가 볼 때는 권한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금융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선언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법안에 어떻게 보면 좀 상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권한을 좀 제한하면서 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큰 무리가 없다면 통과가 가능한 어떤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법안 밑에 이제 클래리티법이라든지 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법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지만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이게 은행이 중심이 돼서 발행이 되느냐, 아니면 비은행까지 핀테크라든지 민간 회사에서도 이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열어주느냐, 여기에 대한 정책적 갈래가 있는 건데 미국은 후자 쪽을 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지한 대표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발행 주체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규제, 모두 이제 관리하는 주체까지 본다면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원래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려고 했던 그 화폐 같은 전자화폐 같은 경우는 은행 간 결제 시스템 거래, 그러니까 실물이 움직이지 않은 데서 단기 자금의 이동을 어느 정도 편리하게 위해서 발행을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정보 보호의 침해라는 부분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안티 CBDC 법안이 아마 통과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이 코인,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가장 중심에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아마도 가장 큰 정책이 아닐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사실 많이 있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어떤 영업 이익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하나씩 법안이 진행되면서 미국에서 아마 공론화되고 부작용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짚어볼까요?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거는 그 화폐의 성향, 증권성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거죠.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기다려왔던 법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XRP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이 증권성 여부를 놓고 소송까지도 갔으니까 이 클래리티 법안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되게 환영하는 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CBDC법과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실질적인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코인에 대한 부분을 어느 플랫폼으로 이제 옮기느냐,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증권거래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선물거래위원회로 보느냐라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물거래로 보게 된다면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어쨌든 코인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증권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처럼 어떤 여러 가지 제도권에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공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 매수 매도할 때 또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어쨌든 코인도 좀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선물거래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그냥 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법안을 통해서 어쨌든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도 뭐 큰 무리가 없다면 지금 뭐 사원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서명만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되게 뜨거웠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워지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나요? 사실 과거에도 있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과거에는 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마 자금의 성격이 조금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인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더라도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유출되는 자금이 과거처럼 민감도가 높지는 않다. 시장이 조금 이제 별개로 구분되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이제 투자의 수단에서 주식에서 코인에서 주식으로 교차하기보다는 아예 분리를 해서 아마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프리마켓 시장 상황도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의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꽤나 다이내믹한 흐름 보여줬었죠. 오늘 프리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우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당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허가 소식에 170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한 엔비디아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반도체 판매가 최대 9개월 이상 밀릴 수 있다는 루머가 퍼지며 주가가 소폭 흔들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사실상 엔비디아보다도 높은 반등에 성공한 브로드컴의 경우 지난 주말부터 숨고르기가 눈에 띄었습니다만 사측에서 최대한 빠른 중국 판매 재개를 언급한 만큼 상황을 계속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적극적인 AI 인재 영입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메타의 경우 지금 당장은 인재 영입 시도에 따른 비용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는 듯합니다. 전주 대비 다소 아쉬운 주가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최고가를 연이어 경신한 팔란티어는 오늘 다행히 최고가 부근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반면 최근 항공기 인도량 증가로 주가를 조금씩 키웠던 다음 종목 보잉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리고 하마스 간의 엇갈린 휴전 소식에 상황을 주시하며 등락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유 대장주 엑슨모빌은 중동의 불안과 미국의 테러 제재 연기, 대유럽 고관세 우려 속에 유가가 등락폭을 키우면서 덩달아 주가가 다소 혼조세 보였다는 점 확인하셔야겠고요. 마찬가지로 원유 섹터 대장주 쉐브론 역시 같은 이유로 주가가 등락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12만 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 덕분에 20% 이상 급등했던 서클도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말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틀 안에서 규정하는 지니어스 법안에 공식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서클의 주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240달러에서 226달러 선까지 다시 내려오며 단기 조정을 강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테슬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랠리에 편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말 동안 있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비롯한 연주 이사들의 7월 금리 인하 주장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다만 오는 수요일이 실적 발표인 만큼 상황을 더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잇따른 성장 둔화 우려와 대규모 인수로 인한 비용 증가로 지난주 내내 주가가 내림세 보였던 버라이즌인데요. 바로 오늘 개장 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변동이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다수의 거시 이슈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굵직한 실적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하명선이었습니다. 자,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는 크게 조정받은 기업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평가 논란 속에서 실적이 일종의 세론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혹평을 독차지하던 테슬라는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반등의 이유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포커스 시작해 볼게요. 자, 실적 이야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죠. 실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들이 다 거품인 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한 대표님? 그렇죠. 그럼 다 빠질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이제 미국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왜 실적 아마 이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아마 그런 지난 분기 때 발표를 좀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가 좋지 않거나 실적에 대한 매출액이나 EPS 중에서 한 군데만 삐끗하더라도 주가 폭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오냐라고 하면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증시에 반영되는 가장 큰 모멘텀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실적이 거의 절대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모멘텀이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은 실적 가이던스도 또 더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지금 증시가 주목하는 부분은 관세 영향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의 상무장관이 얘기했듯이 관세가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무장관이 얘기했듯이 기본 관세 10%는 이런 표현했죠. 뭐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거나 카리브해에 있는 국가, 그러니까 미국과 거의 무역 관계가 없는 국가들 정도면 10%. 미국과 어느 정도 무역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20% 내외에서의 관세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과연 이제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될까?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주가에 반영된 것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 주가 탄력이 가장 크고 실적이 예상보다 실적 가이드가 상향되는 기업.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아마 이번 분기에는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갈릴 수 있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미국 증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를 확 이제 밑돌면서 뭐 이런저런 리스크들에 빠졌었죠. 뭐 CEO 이슈부터 해서 생각보다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가 크게 화제가 되지도 않고 문제점도 막 발견되고 그러면서 테슬라의 위기다라고까지 이제 평가가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왔어요. 테슬라 주가가 반등이 좀 있었어요. 왜 반등한 거죠? 결국은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이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머스크가 정치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드디어 본업에 집중하기 시작한 건가요? 네, 좀 입을 조금 다물었죠. 네. 좀 한 일주일 정도 좀 잠잠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다시 한번 좀 본업에 대한 어떤 좀 주가로서의 어떤 리밸류에이션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웨드부시 증권 같은 경우가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매수 의견을 좀 보여주면서 현재보다 2배 이상 좀 어떻게 보면 높은 목표가 500달러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로보택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댄 아이브스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 테슬라를 사랑하는 어떤 지금 제가 볼 때 애널리스트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지금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가 지금 1조 원 정도의 지금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어떤 시장 규모를 계속 예상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에서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근에 뭐 팝콘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옮기는 그런 영상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봇과 관련된 특히 AI 시장에서 이 테슬라의 어떤 가치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어떤 그러한 얘기가 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오히려 테슬라의 어떤 목표가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CEO가 좀 입을 좀 다물고 본업에 좀 집중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테슬라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지금 재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일론 머스크가 입을 다무니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 결국 테슬라의 본질적 가치에 이제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그럼 그게 뭐냐? 로보택시, 미래의 자율주행이라고 불리는 로보택시에 다시 또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 가치가 결국 테슬라의 주가를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로보택시가 지금 어쨌든 이제 상업화의 첫 발을 디뎠고 상용화의 이제 범위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수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고 또 한 가지는 본업인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바닥론이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미국도 알베마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탄산 유통 가격이 이제 바닥이다. 라는 중국의 이제 일부 중국이 예전에 철강 업체들 섹터를 정리했듯이 리튬 업체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리면서 본업은 이제 바닥을 치고 있고 기대했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관련된 쪽은 상업화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테슬라 주가를 그래도 저점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기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테슬라 주가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렴의 딱 그 정중앙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지지하는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 돌파할 것인지 딱 그 분기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정도의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면 향후 테슬라 주가 흐름이 상승 쪽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행보를 할지가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구간, 모멘텀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구간. 아마 이제 여기에 중요한 역할은 결국 이제 머스크의 입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아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입 다물면 주가가 지금 오르는데 또 입에 주목하라고요? 이재현 대표님?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나왔던 발언들을 보면 네. 그 트럼프와의 설전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SNS에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대적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제하고 준비를 했던 거를 좀 나중에 향후에 주가가 좀 안정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 합니다. 이제 미국 현지 시각으로 23일.
최근에 나왔던 차량 인도량 같은 걸 보면 시장 예상치에 다 미치지 못했단 말이죠. 2분기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는 크진 않은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말씀하신 대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의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또 어떤 사업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여기에 또 주목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윤여민 이사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다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에 뭐 글로벌 판매량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13% 이상 감소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내려왔죠. 특히 이제 이 지금 CEO의 어떤 행동과 지금 언행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좀 우려된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아메리카당의 어떤 창당 선언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이 주가 우려를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OBBB 법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를 키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에게 좀 악재로 좀 많이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캐시카우인 탄소 배출권 거래 사업에 대한 차질도 분명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숫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다 좋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일론 머스크의 입에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로보택시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뭐 휴머노이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청사진을, 어떤 지금 가이드라인을 좀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주 수요일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또 정책에 관련된 어떤 반하는 얘기라든지 또 이 정치 색깔을 좀 드러내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 주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반감을 가지면서 또 하방 경직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테슬라가 처한 상황만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보죠. 전기차 본업, 인도량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판매 저조하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로보택시에 대한 초반 흥행 열풍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외에 XAI라든지 그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검증이 안 됐죠. 여기에 기존에 잘하고 있던 뭐 탄소 배출권 사업 같은 경우는 감세 법안으로 또 위기에 처해 있죠. 여기에다 앞으로의 미래라고 여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백악관에서 계약 해지를 검토했다. 이런 소식 나오고, 제가 지금 5가지 예를 들었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테슬라의 주가는 $300 밑도니까 바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탄탄하게 받쳐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과 기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딱 지금 상황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넷플릭스처럼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5%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테슬라는 인도량이 나왔지만 지난번처럼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라는 반응이 또 나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분명하게 저가 매수세가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도 좀 보이고요. 여기 빨간선으로 표시된 그 지역이 $275, $276 정도 라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이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서 테슬라 주가가 갭으로 상승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이번에 급락했던 6월 초에 급락했던 하루에 14% 넘는 급락했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 자리를 또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저가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고, 이건 아마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ETF가 관련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편입해야 되는 ETF 측에서는 이 가격대에 오면 어쨌든 편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모든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가에서는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주가는 아마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상승의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가가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궁색한데, 이런 궁색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테슬라를 해석하는 게 지금은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펀더멘탈이나 기술적 분석을 너무 깊게 들어가서 파보면 사실 테슬라 주식은 주가는 무조건 하향해야 되거든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ETF가 어쨌든 지지하려는 라인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지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계속 실망이 연속되면 그 지지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일론 머스크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이 되면 좀 정치 그만하고 사업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긴 하네요. 특히 실적 발표 때 네. 저는 정치적 얘기를 이번에 하지 않을까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뭔가 안 했으면 한다는 바람이신 거죠? 네, 발표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윤 이사님.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와 에너지 분야에 $920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 중 절반 이상을
이제 소형 원전, SMR을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의 투자에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사실 국내에서는 원전 관련 섹터들이 조금 식은 면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원전 관련주, 기업들의 주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대한 어떤 패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어쨌든 92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 미국 원자력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강한 어떤 어조로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2030년까지 미국의 10개의 대형 원전을 착공하겠다라는 어떤 얘기가 좀 같이 나오면서 이 원자력 섹터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시세가 같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AI에 대한 어떤 패권에 있어서 그 뒷받침에는 결국 풍부한 전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원전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AI에 관련된 지금 920억 달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 건립된 것뿐만 아니라 이 전력과 관련돼서 약 한 560억 달러가 좀 쓰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도 상당히 좀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신재생 쪽에 관련된 부분들 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법안 자체가 그렇게 많이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원전은 좀 더 자유롭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세를 좀 더 강하게 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이어지고 지금 막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것들이 많이 있어서 밸류 부담이 좀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계속 일단 가보죠. 이지한 대표님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도 에너지 기업인데 원전 관련돼서 최근에 인수합병도 있었죠. 최근에 이제 미국도 전력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주가 흐름이 좀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정도 미리 좀 받았고, 주가 흐름 자체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러니까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AI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걸 넘어서서 전력 소비량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미국은 노후화된 전력 관련된 부분까지도 혹은 전력과 관련된 시설까지도 다 교체를 해야 되고, 발전 시설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이제 지금 원전은 이제 재개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콘스텔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전력과 관련되면서 어떻게 보면 복합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전도 하는데 원전과 관련된 발전도 하고 최근에는 새로 이제 칼파인을 인수하면서 천연가스와 관련된 발전 부분, 화학과 관련된 석유화과 관련된 발전 부분까지 모두 다 아우르고 전력기기와 관련된 부분까지 모두 하는. 그러니까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토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 우리가 미국 관련되어 있는 전력 관련되어 있는 ETF의 그 비중을 보시면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대부분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인수합병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고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과거에 미국에서는 원전 사건 이후에 사실 미국 원전 건설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주축이 돼서 원전을 재개하는, 그러니까 재가동하는 쓰리마일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업은 펀더멘탈 자체가 아마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급적으로 보면 ETF 관련되어 있는 ETF의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유입되는 자금도 가장 큽니다. 그런 점에서 보시면 아마 수급적인 유리함도 상당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급등 이후에 지금 주가는 직전 고점권에서 이제 수렴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은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대밀리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옆으로 가거든요.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AI와 관련됐던 전력기기와 관련됐던 혹은 SMR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이익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처럼 상승 이후에 이익을 완전히 좁혀서 조정을 준 종목에 지금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아까 원전도 원전이긴 한데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발전하고 최근에 인수한 칼파인이라는 이 회사는 미국에서 천연가스로 가장 많은 발전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로 발전을 하는 이 업체를 또 인수했기 때문에 원전의 천연가스까지 이제 양대 투톱으로 가져가는 거죠. 여기에 중간에 전력기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이기도 한데 최근에 미국 관련된 ETF 비중을 보면 대부분 5%, 6% 한 종목당 이렇게 가는데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두 자리 숫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을 때는 업황이 좋을 때는 그만큼 유입되는 ETF 자금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밝혔던 그 대규모 민간 투자와 관련해서 그 블랙스톤도 참여를 했고요. 뭐 코어웨이브,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들도 에너지 관련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이사님 궁금한 게 이게 테마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처럼 이 관련주들이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요. 결국 이제 AI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인프라, 결국 여기에 또 전력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AI 하드웨어는 당연히 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오라클이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여기 뭐 전력원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대장주가 나오면서 좀 순환매가 도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이제 SMR 관련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뿐만 아니라 SMR 쪽으로 봤을 때 어떤 전력원에 대한 어떤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계속 좀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AI와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순환매는 계속 지속된다. 결국 이제 대장이 계속해서 좀 앞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차선주를 좀 찾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SMR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속주를 뭐 오클로린 이렇게 좀 찾는 어떤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주가 사실 테마성이 짙게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좌지우지 돼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안정적인 투자를 바라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이게 그동안은 좀 너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젠 좀 생각을 달리 바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맞죠. 그런 시점이 됐고 그거는 이제 미국이 수십 년간 지속해왔던 원전의 금수 조치를 깨고 원전의 재개를 가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근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멘텀은 지금 대부분 나오는 미국 그 자료를 보면 반도체 사이클보다도 오히려 전력기기와 관련된 사이클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2028년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확장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좀 길게 보는 호흡도 지금은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적 발표 많이 있죠, 윤여민 이사님? 네. 체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뭐 수요일에 좀 상당히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만, 뭐 오늘부터 계속해서 실적은 많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뭐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을 좀 비롯해서 NXP 세미컨덕트, 그다음에 도미노 피자, 그다음에 뭐 몰리 PLC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모멘텀 계속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IS의 이지환 대표, 또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마켓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